마누라 지혜로 명판관 된 원님.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 덕분에 글자나 조금 배웠지만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 장가를 들었는데 새로 시집온 부인이 얼굴이 검고 얼겁고 다리는 하나 절고 팔 한 짝은 병신이었어. 그런데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저 글이나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동냥에다가 그냥 먹고 살았지. 그런데 말을 시켜보면 얼굴이 검고 얼겁고 팔 하나 병신, 손 하나 병신이라도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했어. 제사 때가 되면 동냥에 온 것으로 제사도 잘 지내고. 그러니 이 사람은 글만 배웠지 정작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부인에게 말했어.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서 어디 가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올 테니 부인은 혼자 잘 살아. 그러자 부인이 대꾸했지. 언제 당신이 나한테 뭘 벌어다 줬소? 공부나 잘하고 오시오. 그러고는 남편은 길을 떠났어. 어느 절로 갔는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정말 지독하게 공부를 했어. 부인은 작은 오두막집에서 방 한 칸, 부엌 한 칸 있는 집에서 살면서 동냥에다 먹고 살았지. 10년이 지나서 섣달 금음날 저녁이 되었어. 남편은 10년 동안 공부한 책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날 부인은 동냥에다 놓은 음식으로 설 쇠일 준비를 해놓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설을 잘 쇠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말했어. 서울에서 과거를 본다니 나도 과거 보러 올라가겠소. 그러자 부인이 말했어. 아, 그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내 걱정일랑 말라고. 나는 어떻게든 먹고 살면 되지 않소? 동냥에다 먹고 살면서 밀린 곡식도 조금씩 모아두었지. 밥을 해먹고 또 동냥을 하면 그럭저럭 먹고 살았던 거야. 남편은 과거를 보러 갔고 합격해서 높은 벼슬에 올랐어. 새로 부임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앉은 그는 사령들에게 말했어. 이러이러한 동네에 가서 내 처를 모셔오너라. 사령들이 그 동네를 찾아가서 물어보니 아주 작은 초라한 집을 가리키더래. 가보니 살림살이는 형편없고 그 집에서 높은 벼슬한 남편이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 그런데 그때 부인이 동냥을 다녀오고 있었어. 자루 여러 개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콩도 있고 팥도 있고 쌀도 있고 보리도 있었어. 그래도 모자라서 치마 끝이 헤어진 것을 기워다가 남은 곡식을 싸서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지. 게다가 다리는 절고 팔 한 짝은 병신이고 얼굴은 또 검고 얼었어. 그 부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걸 본 사령들이 문 앞에 앉아 기다렸어. 부인이 집에 들어가면서 사령들을 보더니 말했지. 아, 자네들이 어느 고을에서 나를 모시러 왔나? 사령들이 대답했어. 예. 그러자 부인이 말했어. 그럼 자네들 배고플 텐데 뭐 좀 해먹고 가야지. 그러고는 통보리를 찢지도 않고 매달 들들들 갈아서 죽을 끓였어. 개죽 같은 걸 만들어주면서 먹으라고 했지. 그런데 그걸 누가 먹겠어? 사령들이 어쩔 수 없이 대답했어. 예, 많이 먹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어. 그럼 가야지. 그러고는 문을 꽝 닫아버리고 낡은 옷을 챙겨 입고 가마에 타 앉았지. 사령들이 그 부인을 보고는 속으로 깔보면서 가마를 메고 가다가 상여 매는 소리를 했어. 누덜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 가마 떠미며 하는 소리요. 그려? 이게 우리한테는 사람 죽으면 하는 소리 같은데. 가마를 메고 가면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런데 그 가마를 타고 가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면 혼날 게 뻔하잖아? 그래서 뒤가 저려서 아무 소리도 못했단 말이여. 그렇게 해서 부인을 모시고 고을로 돌아왔어. 원님의 부인이 새로 왔다니까 사람들도 궁금해서 보러 왔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궁핍하고 초라한지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 그래도 이제 부인은 원님의 안방에 들어앉았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백화송사가 들어왔어. 어떤 술집에서 길 가던 사람하고 소장사하고 둘이서 자고 있었는데 길 가던 사람이 새벽에 일찍 떠났고 소장사가 일어나 보니 소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소 주인이 고을에 찾아와서 말했어. 소를 찾아주십시오. 원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 소가 걸어간 발자국은 없고 사람만 걸어간 발자국만 남아있다. 눈이 살짝 온 상태였는데 사람 발자국만 남아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백화가 들어왔는데 원님은 그저 글만 배웠지 실제로 일을 해결할 줄은 몰랐어. 그래, 그럼 물러가 있어라. 내 생각해보고 아무 날 내게 기별하마. 이렇게 말하고 보내버렸어. 하지만 속으로는 큰 걱정이었지. 결국 집에 가서 마누라에게 근심을 털어놨어.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시오? 원님이 얘기를 했어. 어떤 술집에서 길 가던 사람하고 소장사하고 둘이 같이 잤는데 새벽에 길 가던 사람은 일찍 떠나고 소장사가 일어나 보니 소가 없어진 거야. 그런데 소 발자국은 없고 사람 발자국만 남아있으니 소를 찾아달라고 소 주인이 백화를 걸어온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말했어. 여보, 이거 다 때려치우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동량에서 당신 먹여 살릴 테니 남의 고을에 와서 원님이랍시고 앉아있으면서 백화 하나 해결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요? 그러고는 원님을 책망하며 말했어. 그 길 가던 사람이 바로 소 도둑놈이요. 그놈이 자기 신발을 소 뒷다리에 신겨놓고는 자기는 소를 타고 떠난 거라요. 그래서 사람 발자국은 있지만 소 발자국이 없는 거요. 도둑놈이 소를 탔으니 당연히 소 발자국은 없고 사람 발자국만 보이는 거 아니요? 그러고는 다시 타박했어. 이 고을 원님이 대놓고는 이런 쉬운 백화 하나 해결 못하고 도대체 뭐하러 여기 와 앉아있소?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집으로 갑시다. 내가 동량에서 당신 먹여 살릴 테니까. 정말 타박이 심했단 말이여. 원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부인이 한 말이 그럴듯했어. 그래서 소 주인을 불러서 부인이 한 대로 해결책을 알려주었더니 정말 소 도둑놈을 찾아냈어. 도둑놈이 소를 타고 가면서 소 뒷다리에 자기 신발을 신겨놨던 게 딱 맞아떨어졌거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백화가 들어왔어. 이번에는 어떤 여자가 찾아왔지. 무슨 일로 왔소? 여자가 말했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편이 심요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묘막을 짓고 심요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나와 함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태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펄펄 뛰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남편이 왔다 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원님이 듣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 그날 밤 원님이 자고 있는데 꿈에 노란 개 3마리가 나타나 동원 마당에서 싸우는 거야. 그 꿈을 꾸다갔겠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어. 그래서 여자에게 말했어. 일단 돌아가 있어라. 아무 날 내게 기별아 마. 그리고는 다시 부인에게 가서 한숨을 쉬었어. 이거 큰 걱정 만났다. 부인이 물었어.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시오? 원님이 설명했지. 웬 여자가 자기 남편이 심요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집에 와서 부인과 동침을 했다고 한다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적이 없다고 펄펄 뛰고 있소. 그런데도 부인은 배가 불러있으니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이걸 어찌한단 말이오? 그리고는 덧붙였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젯밤 꿈에 노란 개 3마리가 마당에 들어와서 싸우는 걸 봤소. 그래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소. 부인은 한숨을 쉬며 타박했어. 여보, 그런 판결 하나 못 내릴 거면 도대체 뭐하러 남의 고을에 와서 원님이랍시고 앉아있소? 그냥 집으로 갑시다. 내가 동량에서 당신 먹여 살릴 테니 괜히 신세만 망칠 필요 없잖소. 그리고는 또 책망했어. 이런 고을에 와서 떡하니 원님이 되었으면 그런 백화송사가 들어오면 시원하게 해결해야지. 그걸 못하면 무슨 원님이란 말이오? 원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었어. 그러자 부인이 한마디 했지. 심요살이를 하는 사람이 상복을 입고 묘막에서 사는 동안 부인 방에 올 리가 없으노. 심요를 하는 사람은 3년 동안 빨래도 못하고 머리도 안 빗고 심요막에서 그냥 앉아있는 거요. 집에서 뭘 갖다 먹으며 심요를 하는 게 아니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쌀이든 돈이든 조금씩 보태줘야 그걸 먹고 심요를 하는 거지. 제사 때나 집에 와서 제사 지내고 다시 가는 거고. 그런 사람이 밤에 부인 방에 올 리가 있겠소? 그러고는 다시 타박했어. 왜 그런 생각 하나 못하고 남의 고을 와서 원님이랍시고 앉아있소? 이럴 거면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집으로 갑시다. 내가 동량에서 당신 먹여 살릴 테니. 그러고 나서 덧붙였어. 그리고 당신이 꾼 꿈 말인데 그 노란 개 3마리가 싸운 게 그냥 꿈이 아니오. 이 고을에 황귀샘 귀삼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전들과 육방들에게 물어보시오. 만약 그 사람이 있다면 그를 잘 대접하고 친하게 지내시오. 그 사람을 잘 대우하고 친해지면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을 거요. 원님이 아전과 육방들에게 물었어. 이 고을에 황귀샘이라는 사람이 사느냐? 예, 살고 있습니다. 그럼 황귀샘이라는 그분을 가서 잘 모셔오너라. 가마를 가지고 가거라. 사령들이 가마를 가지고 황귀샘의 집으로 갔어. 그런데 웬일인지 황귀샘은 원님이 부른다고 가마까지 보냈는데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 그래도 결국 사령들이 찾아가서 말했지. 사또께서 황귀샘 어르신을 모셔오라 하십니다. 가마에 타십시오. 그래서 황귀샘이 가마를 타고 동원으로 왔어. 원님이 황귀샘을 맞이하며 말했지. 내가 이 고을에 와서 벌써 여러 달이 지났는데 이제야 찾아뵙게 되어 미안하오. 어서 들어오시오. 그리고는 극진히 대접했어. 원님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 황귀샘도 속마음을 터놓을 기세였지. 그렇게 황귀샘과 친분을 쌓은 뒤 원님은 부인에게 가서 다시 상의했어. 당신이 나가서 황귀샘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우리 집사람이 지금 몸이 편치 않은데 우리 고향에서는 그런 병에 좋은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여기 객지에서는 그런 약을 구하기가 어렵소. 그러면 황귀샘이 무슨 약이냐고 물을 것이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오. 곡성 소리 안 들은 상복, 그걸 구해서 조금 삶아 먹으면 병이 낫는데 그런 약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겠소? 이렇게만 말하시오. 그러면 황귀샘이 무슨 대답을 할 것이오. 황귀샘이 보니 원님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했어. 아,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시오? 그러자 원님이 말했어. 그래, 안에 들어가 보니 아내가 좀 아픈 것 같더이다. 고향에서는 그런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객지에서는 그런 약을 구할 수 없다고 하더이다. 그러자 황귀샘이 물었어. 그게 무슨 약이란 말이오? 곡성 소리 안 들은 상복을 구해서 조금 삶아 먹으면 병이 금방 낫는다 하오. 하지만 그런 약이 어디 있겠소? 황귀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했어. 그거 구할 수 있지요. 아, 그걸 정말 구할 수 있소? 제가 가면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소? 어렵겠지만 꼭 좀 구해다 주시오. 예, 그러지요. 황귀샘은 자기 집에 있었던 바로 그 상복을 가지러 갔어. 왜냐하면 심효살이하는 부인의 방에 들어간 상복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원님은 황귀샘이 상복을 가지러 간 사이 사령들을 쫓아보내며 명령했어. 가서 그 상복을 가져오거든 꽁꽁 묶어서 그냥 끌고 오너라. 사령들이 황귀샘의 집에 도착할 때 황귀샘은 그 상복을 어떻게든 싸서 가지고 나오려 하고 있었지. 사령들이 방망이로 문을 두드리며 그냥 묶어댔어. 황귀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 아, 이놈들아. 너희 사또께서 내게 약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무슨 짓이냐? 사령들이 말했지. 사또께서 원하시는 약이 바로 이것이라오. 그렇게 상복을 꽁꽁 묶어가지고 동원으로 끌고 갔어. 그리고 원님 앞에 꿇어앉히며 말했지. 황귀샘을 잡아 대령했습니다. 원님은 영창문을 열고 황귀샘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물었어. 너 그 곡성 소리 안 난 상복 그걸 어디서 났느냐? 이놈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나? 원님이 다그쳤어. 바른 대로 말해라. 너 이 상복 어디서 났느냐? 황귀샘이 결국 체념한 듯 말했지. 과연 죽을 때가 돼서 그랬습니다. 원님이 소리쳤어. 뭐야 이놈. 심효살이 하는 사람의 부인을 데려오너라. 그 부인이 왔어. 원님이 부인에게 말했지. 여기 있는 이 황귀샘이라는 자가 이 녀석이 상복을 입고 내 방에 들어갔다. 바른 대로 말하거라. 사실이냐 아니냐? 부인 앞에서도 황귀샘은 결국 똑같이 대답했어. 과연 죽을 때가 돼서 그랬습니다. 원님이 분노하며 소리쳤어. 이놈, 죽일 놈 같으니, 고약한 놈 같으니, 당장 죽여라. 그때 심효살이 하던 사람의 부인이 품 안에서 칼을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자기 몸이 더럽혀진 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것도 분하다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원님의 부인이 생긴 것은 그렇게 생겼어도 결국 그 사건 덕분에 원님은 그 고을에서 명관 소리를 듣게 되었어. 예전에 말이여, 지금도 문경에 최문식이란 사람이 있지. 국회의원도 하고 제11대 국회의장까지 했던 똑똑한 사람이여. 그런데 말이여, 예전에 그 최번암이란 사람이 있었어. 어릴 때부터 영특했던 양반이여. 이 사람이 8살 먹었을 적에 바깥 부모는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랑만 살았단 말이여. 어느 해 5, 6월쯤 날씨가 더운 여름이었지. 그 동네에 대감댁이 있었는데 그 집 담장 너머로 앵두나무가 삐죽 나와 있었어. 앵두가 붉게 익어가고 있었지. 그때는 말이여, 애들이 아랫도리는 벗고 웃도리만 입고 다녔단 말이여. 요즘 애들은 조그마해도 다 옷을 입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그랬어. 허리에 돌띠를 메고 그냥 아랫도리는 벗고 뛰어다녔지. 그래서 8살짜리 채번암도 그렇게 다녔단 말이여. 그런데 그 앵두가 너무 맛있어 보였는지 그만 대감댁 뒤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 그리고는 앵두를 손으로 따서 입에 넣고 주머니에도 막 쓸어 담았지. 그런데 마침 그 집 안소실이 문에 기대서 있다가 그걸 본 거야. 안소실이 호령조로 소리쳤어. 야. 그러더니 아니 웬 아가가 대감도 아직 앵두 하나 안 따 드셨는데 지가 막 따먹고 주머니에까지 쓸어 담네. 저놈 붙잡아서 혼 좀 내줘라. 이러는 거라. 그러자 종놈이 쭉 쫓아와서 채번함의 궁둥이를 손으로 딱 때렸어. 이 웬놈이 아직 대감도 불키지도 않은 앵두를 내가 먼저 따먹어. 이러면서 종놈이 두드려 패기 시작했지. 그러자 채번함이 맞으면서도 소리쳤어. 이놈들이 양반을 때리면 되나? 양반을 때리면 안 된다 하면서 야단을 쳤어. 그러니 종놈이랑 채번함이 싸우게 되었지. 마침 대감이 여름이라 마루에 앉아있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어. 웬 어린아이가 아랫도리도 벗고 종놈이랑 싸우고 있노?
그래서 대감이 물었어. 너 뭐 때문에 그 조그만 아이랑 싸우고 있느냐? 종놈이 대답했어. 그런 거 아닙니다. 웬 조그만 아가가 대감댁에 들어와서는 앵두를 막 따먹고 있어서 이놈을 한 대 때렸더니 갑자기 양반이라면서 야단을 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말했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놈을 데려와 보거라. 그래서 채번함을 대감 앞에 데려왔어. 대감이 물었어. 네가 어디서 왔느냐? 채번함이 대답했어. 예, 나는 이 동네에 삽니다. 그래? 그런데 왜 남의 앵두를 따먹었느냐? 그러자 채번함이 당당하게 대답했어. 먹고 싶어서 따먹었지. 그러자 대감이 웃으며 물었어. 그래? 그런데 너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채번함이 목소리를 높이며 대답했어. 양반이 글을 못 짓겠습니까? 양반이 글을 못 짓나? 짓지. 그러자 대감이 말했다. 그럼 한 글자 지어보거라. 문자를 내시오. 대감이 즉석에서 세 글자를 내주었어. 불글홍 가운데 중 바람풍. 그러자 채번함은 주저없이 시를 지었어. 박언앵두 야자홍. 박신의 뒤안에 앵두가 붉게 익었구나. 아욕식지 이번 중 내가 먹고 싶어서 뒤안으로 들어갔노라. 얹혀대노 대문비. 그런데 어느 부인이 문에 기대서 나를 꾸짖네. 영하불식 영락풍. 차라리 내가 못 먹을 바엔 바람에 날려 떨어지면 좋겠노라. 이렇게 글을 짓는 걸 본 대감이 깜짝 놀라서 말했어. 하이고, 웬 어린아이가 이렇게 똑똑하단 말이냐? 어느 집에서는 이렇게 아들을 잘 가르쳤노? 아랫도리를 벗은 조그만 아이가 어찌하여 이렇게 글을 잘 짓는단 말인가? 대감은 채번함의 재능에 탐복하며 말했어. 야야, 그러면 내 너를 동문으로 삼아 같이 공부하도록 하자. 내가 직접 너에게 글을 더 가르쳐 주마. 그리고 저 앵두는 내가 다 먹어라. 그러자 채번함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 어머니 드려야죠. 대감이 웃으며 말했어. 내 어머니께도 따다 주마. 그러니 너는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대감은 새로 앵두를 따서 은쟁반에 담아 채번함의 어머니께까지 보내주었어. 그렇게 채번함은 대감 집에서 몇 해를 더 공부하게 되었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채번함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 남의 신세를 너무 많이 지면 평생 갚을 길이 없겠구나. 이제 때가 되었으니 어머니와 함께 떠나야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했어. 이제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아이고, 대감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신데 어찌 떠나겠느냐? 그러자 채번함이 꾀를 냈어. 어머니, 우리가 밤에 몰래 도망치면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생각해보니 아들이 아무리 어려도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어머니는 대답했어.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마. 그날 밤 그들은 삽장문을 조용히 닫아두고 짐도 챙기지 않고 그대로 떠났어. 채번함과 어머니는 서울 근처의 한 작은 마을로 흘러들어갔어. 그 마을에는 연암은 가구가 있었는데 그곳은 홍정승이 죽을 자리를 정해둔 곳이었어. 홍정승이 미리 묘터를 잡아두고 산을 사고 산지기들을 고용해 그 동네를 전부 통치하고 있었지. 그리하여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홍정승의 산지기들이었어. 그 마을에서 채번함과 어머니는 3년을 살았어. 그런데 그만 채번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 그때 채번함은 깨달았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밭도 없고 산도 없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곳도 없다. 그러면서 홍정승을 보며 생각했어. 저놈은 묘토를 미리 사두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서 저렇게 큰 부자가 되었구나. 나도 저놈에게서 한번 빼앗아 봐야겠어. 그날 채번함은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채 상복을 입고 홍정승을 찾아갔어. 도착하니 대문 앞에서 종들이 서 있었어. 그들이 물었어. 홍정승 댁에 무엇하러 왔느냐? 그러자 채번함이 대답했어. 대감님을 뵈러 왔다. 그러자 종들이 비웃으며 말했어. 아니, 이런 사람이 대감님을 만나겠다고? 홍정승 같은 분이 너 같은 사람을 만나줄 것 같으냐?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다 만나려면 대감님께서 정치도 못하신다. 그러며 못 들어오게 막았어. 그러자 채번함이 당당하게 말했어. 내가 보자는데 왜 못 보게 막느냐? 그리고 종들과 싸우기 시작했어. 마침 이 소리를 들은 홍정승이 집 안에서 나왔어. 거기서 뭐 때문에 싸우느냐? 그러자 종들이 말했어. 대감님, 웬 총각이 상복을 입고 와서 대감님을 보겠다고 하길래 그럴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보겠다고 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홍정승이 말했다. 그만 싸우고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리하여 채번함이 홍정승 앞에 섰어. 그러자 홍정승이 물었어. 날 찾아왔다고?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채번함이 침착하게 대답했어. 예,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고 대감댁에 대전통편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그 책을 좀 보러 왔습니다. 그러자 홍정승이 의아해하며 말했어. 대전통편을 보겠다 하면 보지 가져와라.
하인들이 대전통편을 가져왔어. 큰 책이 몇 권이나 되는 걸 눈앞에 쌓아두었지. 그러자 채번함이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어. 하지만 자세히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휙휙 넘겨버리는 거야. 마침내 책을 다 넘겨버리더니 그냥 대감 앞에 확 내밀었어.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어. 대전통편 한 지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산 사람이 시를 낸다고 해서 죽은 사람은 못 낼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홍정승이 웃으며 말했다. 아, 그렇지. 그런 법은 없지. 그러자 채번함이 다시 대들듯이 말했어. 그러니 그렇게 써도 되겠지요? 되지. 홍정승은 이게 무슨 꿍꿍이인지도 모르고 허락을 해버렸어. 그러자 채번함이 말했어. 나는 갑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버렸어. 그렇게 허락을 받아낸 채번함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어머니의 시신을 정성껏 염을 하고 홍정승이 묘토로 잡아둔 자리로 향했어. 거기에 지게를 내려놓고 무덤을 팔 준비를 하기 시작했지.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산지기들이 깜짝 놀랐어. 어? 저 자식이 뭐 하는 거야? 산지기들이 몰려와서 채번함을 비웃으며 말했어. 하, 저 거지가 미쳤구만. 어디 빌어먹을 놈이 자기 어미를 묻는다고 홍정승이 묘토로 잡아둔 곳에 무덤을 파겠다고? 그러면서 한 산지기가 발길질을 해버렸어. 퍽! 채번함이 가져온 지게가 날아가 버렸어. 그러자 채번함이 숨을 헐떡이며 홍정승 집 문 앞으로 달려가서 산지기 하인들과 한바탕 싸움을 벌였어. 이놈이 뭐하는 놈이냐? 감히 홍정승 대감의 묘토에 무덤을 쓰겠다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고 있었어. 그러자 홍정승이 안에서 크게 소리쳤어. 야, 거기서 왜 싸우고 있는 게냐? 한 놈이 나와서 말을 해보거라. 그러자 한 하인이 나와서 말했어. 대감마님, 웬 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감마님이 잡아둔 묘토에 무덤을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내쫓았지요. 홍정승이 순간 기둥에 이마를 박을 듯이 고민했어.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지. 아,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가 가만히 듣고 있자니 이 총각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 이놈이 그냥 길 가던 거지가 아니군. 그렇게 판단했지. 그때 홍정승의 아들들이 옥관자를 차고 쫓아왔어. 어디 그런 망나니가 있느냐. 이놈을 당장 포도청으로 넘겨서 옥에 가두어야 합니다. 야단법석이었어. 그런데 홍정승이 단호하게 꾸짖었어. 이놈들, 천하의 고약한 놈들 같으니라고. 포도청이 너희 마음대로 움직이는 곳이냐? 나라의 포도청이고 나라의 관청이지. 제발 조용히 하거라. 그러면서 명령했지. 어서 가서 장사를 정성껏 지내주거라. 하인들과 산지기들이 순간 멍해졌어. 그들은 본래 채번함을 패죽일 작정이었지만 홍정승이 이렇게 나오자 그냥 장사를 지내줄 수밖에 없었어. 그 후 홍정승이 군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 채번함이라는 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를 정성껏 장사 지내주십시오. 그 비용은 후에 제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이 편지가 도착하자 군수가 즉시 백성들을 동원해 마치 국장처럼 장례를 치렀어. 산지기들이 그 광경을 보며 혀를 내둘렀지. 세상에 홍정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 그 후 채번함은 사모제를 마친 후 다시 홍정승의 집을 찾아갔어. 그는 홍정승의 문 앞에 꺼적대기를 깔고 엎드렸어. 그리고 크게 소리쳤지. 죽을 죄를 졌으니 대감마님께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홍정승이 버선발로 쫓아나와 채번함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아이고 이 상주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냐? 산 사람은 씨를 남기고 죽은 사람은 씨를 못 남긴다는 법이 대전통편에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며 그를 집으로 들였어. 이야, 참 기특한 사람일세. 어서 들어오게나.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지. 아랫방에서 모든 문서와 산 문서를 가져오너라. 그러자 하인들이 뭉텅이로 문서를 들고 왔어. 홍정승은 그 문서를 채번함에게 넘기며 말했다. 이것이 자네 것이네. 자네가 묘를 썼으니 산지기들도 다 자네 몫이 될 걸세. 그리고 따뜻하게 덧붙였어. 앞으로 잘 살게나 나도 언젠가는 쇠약해질 테니 그때가 오면 자네가 나를 좀 도와주게. 그러자 채번함이 감격하며 말했어. 아이고 대감마님, 제가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정말 그런 날이 오고 말았어. 홍정승이 몰락했을 때 채번함은 높은 벼슬을 지내면서 그를 도와주었지. 그렇게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라네.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전설이라네. 며느리의 지혜로 치가한 집안. 옛날에 해변가에서 살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 그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그는 호라비로 아들을 키우며 살았지.
그때만 해도 옛날 서당에서 그를 가르쳤는데 그 아이도 서당에 다니게 되었어. 그런데 이놈이 머리가 아주 좋았지. 아버지는 따로 벌이가 없어서 바다에서 미역 같은 걸 따다가 팔거나 남의 집 품을 팔며 어렵게 살았어. 그런 형편에서도 아들을 서당에 보내 글을 배우게 했는데 이놈이 어찌나 공부를 잘하는지 부잣집 아들과 같이 배우게 되었어. 예전에는 한문을 배울 때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책을 덮어놓고 강을 원다하면 열흘 정도 배운 걸 기억해서 외워야 했어. 외우지 못하면 회초리로 맞았지. 회초리를 버드나무로 만들어서 종아리에 걸쳐놓고 때렸어. 그래서 아랫 종아리 맞은 글이 다르다는 말이 생긴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놈은 아무리 맞아도 잘 외웠어. 그런데 문제는 부잣집 아들들은 공부를 잘 못했단 말이지. 돈이 많은 집 자식들은 대충 공부하고 하인들이 다 떠받들어주니 게을렀어. 반면 이 가난한 집 아들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니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지. 그러니 부잣집 아들들이 눈엣 가시처럼 여기게 되었어. 그래서 어느 날 부잣집 아들들이 서로 모여 수작을 벌였지. 저놈 상놈 새끼 없는 놈의 자식이 우리랑 같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맨날 회초리를 맞는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결국 서당을 마치고 목욕을 하러 가자고 유인했어. 목욕하러 가자. 그렇게 데리고 강가로 갔지. 요즘 애들처럼 그냥 물놀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로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단 말이야. 그런데 강물 속에서 갑자기 이놈을 눌러 죽이려고 했어.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거지 같은 놈아, 내가 우리랑 같이 공부해서 우리가 회초리를 맞는다. 그러니 널 죽일 거다. 그렇게 소리치며 이놈을 물에 빠뜨리려고 했어. 그때 이놈이 말했지. 날 죽일 것까지 있나? 내가 서당에 안 다니면 되잖아. 안 갈 테니 그냥 놔줘라. 부잣집 아들들이 묻었어. 정말 안 갈 거지? 인제는 다시 서당에 안 갈 참이니 날 죽일 필요 없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 그런데 그놈들이 마지막으로 협박했어. 이놈 새끼 내일부터 서당에 오기만 해봐라. 죽인다. 이제 이놈이 고민이 됐지. 아버지는 늘 돈 벌러 나가고 없고 밥만 먹고 있으면 혼자 있어야 하는데 서당에 가면 또 죽을 것 같았어. 여기 있으면 저놈들한테 맞아 죽고 공부도 못하고 그냥 떠나야겠다. 그래서 그날로 서당에 가지 않았어.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집에만 있었지. 그러다 결국 아버지가 돈 벌러 나간 틈을 타 혼자 옷을 챙겨 입고 거처 없이 길을 떠났어. 길을 떠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얻어먹고 살았어. 그러다 우연히 한 부잣집에 가게 되었지. 그 집에서 심부름도 하고 술심부름도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 그런데 이놈이 원체 머리가 좋았거든. 그 집에도 서당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 저녁에 잘 때 그 부잣집 아들과 같이 자게 되었는데 이놈이 가만 보니 부잣집 아들이 책을 읽다가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자기가 가르쳐주게 된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깨달았지. 이놈 서당 선생보다 더 잘 가르쳐준다. 아버지요. 왜 그러느냐? 우리 집에 같이 있는 아이가 선생님보다 더 머리가 좋고 더 잘 가르쳐줍니다. 그래. 그거 잘 됐다. 참 잘 됐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서당에 가지 않고도 부잣집 아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지. 그러다 보니 부잣집 아들도 공부가 점점 늘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아이도 나이를 먹고 장가갈 나이가 되었어. 그런데 부잣집 주인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아무리 봐도 양반의 자식 같다. 그렇지만 그동안 어디서 온 누구의 자식인지 본 적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던 중 그 집에 서당에 다니는 누이가 있었어. 그런데 대감이 가만히 보니 이 아이가 똑똑하고 믿을만하니 사위를 삼을 마음이 생긴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아이는 대감의 사위가 되었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봄날이었지.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피는 계절이었어. 마침 집 근처에 강을 건너가면 사람들이 모여 노는 자리도 있고 나무도 많고 꽃도 피어 있는 곳이 있었어. 요즘으로 치면 유원지 같은 곳이었지. 그래서 부부가 손을 잡고 강을 건너 놀러 가게 되었어. 강을 건너려는데 그때 어떤 등짐 장사가 짐을 내려놓고 빨래를 하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버지였어. 이 아이는 어릴 때 집을 나와 떠돌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 조선 팔도를 돌아다녔던 거야. 아버지는 처음에는 서당을 보내며 공부를 시켰지만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리자 집안 재산이란 재산은 다 팔아버렸지. 하지만 그마저도 단돈 서너 푼밖에 안 되었어. 그래서 결국 먹고 살기 위해 등짐을 지고 물건을 팔면서 전국을 떠돌았던 거야. 그러다가 마침 날씨가 따뜻해서 빨래라도 하려고 강가에 들렀는데 바로 그곳에서 아들을 만난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못 알아봤어. 왜냐하면 어릴 때 헤어진 아들은 이미 장성해서
지금은 대감집의 사위가 되어 있었으니까. 반면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어. 그런데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 사람 내 아버지 맞다. 하지만 나는 이제 대감집에 장가를 가서 사위가 되었고 살림도 넉넉하게 사는데 아버지가 나타나면 우습게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러고는 살짝 주춤거리며 아내에게 말했어.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아침을 먹고 나니 배가 아프고 기분이 나쁘네. 가기 싫으니 그냥 도로 돌아가자. 그럼 그럽시다. 아내도 별다른 의심 없이 그냥 돌아가기로 했어. 그렇게 해서 둘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놀러를 나가는 거야. 늘 저녁만 먹으면 혼자서 어디론가 가버리는 거야. 아내는 이상하게 생각했지. 원래 저 사람이 술도 안 하고 주막집이나 기방에도 잘 안 가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저녁만 먹고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하는 거야.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오늘 저녁엔 꼭 따라가 봐야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밖으로 나가자 아내는 멀찍이 따라가 봤어. 남편은 강을 건너갔어. 거 이상하다. 강을 건너더니 큰 동네를 지나 한적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내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따라갔어. 골짜기 안쪽 작은 집으로 들어가는데 삽작대문 너머로 불이 켜져 있었어. 안에서 말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영감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호롱불을 켜놓고 앉아있는 남편과 영감의 실루엣이 어른거렸어. 아내는 너무 이상했지. 부모도 없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돌던 사람이 저런 영감과 단둘이 앉아 저렇게 정답게 이야기하고 있다니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몰래 뒤쪽으로 돌아가 봉창으로 살짝 들여다봤어. 구멍을 뚫고 보니까 남편과 영감이 정말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야. 남편이 영감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어. 아내는 깜짝 놀랐지. 뭐야? 이 사람이 부모도 없고 거처도 없다고 했었는데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그렇게 한참을 엿보다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남편이 밤늦게 돌아오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는 척하고 누워 있었어. 그날 밤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 그렇지만 아내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과 궁금증이 가득했어. 대체 저 영감은 누구일까? 남편이 그 사람을 왜 숨기고 있는 걸까? 하지만 아내는 당분간 기다려보기로 했어. 당신 어디 갔다 왔소? 아내가 묻자 남편이 대답했어. 장내가 노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놀다 왔다. 그러자 아내가 다시 물었지. 그 노는 데가 어딘지 내가 봤으니 하는 말이오. 거기서 어떤 영감님하고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고받고 하던데 그 영감은 누구요? 이제 남편은 더는 숨길 수가 없었어. 더는 실토하지 않을 수 없었지. 그게 말이오. 과거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내가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러다 당신을 만나서 장가를 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오. 그런데 내 아버지는 나를 찾으러 방방곡곡 떠돌아다니며 살림살이 조금 있던 것도 다 팔아 없애고 결국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소. 그런데 그날 우리가 강을 건너가다가 등에 짐을 내려놓고 빨래를 하던 그 영감 있지 않았소?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요.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러자 아내가 말했어. 그럼 진작 그런 얘기를 하지. 응? 진작 얘기했으면 되지 않소. 왜 이때까지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며 걱정하고 신경을 쓰고 있었소? 아내는 곧장 준비를 했어. 옷도 멋진 것으로 장만해주고 의관과 갓도 멋진 걸 골라서 준비했지. 돈도 있으니 좋은 술과 음식을 장만하고 말했어. 오늘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서 남편도 정갈하게 차려입고 옷 한 벌과 의관을 챙겨서 아버지에게 가기로 했어. 그날 저녁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감이 깜짝 놀라 눈이 둥그레졌어.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 남편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신부가 시댁에 가서 하는 큰 절처럼 정성껏 절을 올렸어. 그리고 남편도 따라 절을 했지. 그제야 술상을 차리고 대접하며 말했어. 진작이라도 이렇게 알았더라면 내가 벌써 아버지를 찾아왔을 텐데 이제야 알게 되어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상 가득 차려놓고 극진히 대접했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내가 말했지. 아버님 이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여기서 이렇게 사시면 남들이 알면 좋지 않을 것이니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뒷방에서 편히 지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 뒷방을 따로 마련해드리고 밥도 따로 챙겨드리면서 살게 되었지. 그런데 문제는 친정아버지가 있었어. 아내의 친정아버지는 양반이었는데 사위가 거린 같은 사돈을 받다고 하면 체면이 깎일 것 같았지. 그래서 며느리는 미리 철저하게 준비했어.
어떻게 하면 친정아버지를 잘 설득할지 고민했고, 비록 글자는 몰라도 예법과 행동범절만큼은 철저하게 가르쳤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한 달 정도 예절을 가르쳤어. 그리고 생각했지. 이제는 괜찮겠다. 사돈 간에 서로 인사 정도는 나눌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결국 친정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 며느리는 아버지를 모신 후 친정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어. 아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아무개 처음에는 김서방이 부모도 없고 아무 근본도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 시아버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어. 그래? 그럼 모시고 와야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 글쎄요, 어떻게든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지금은 어느 집에 임시로 방을 하나 얻어서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 그럼 이리 모시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옷도 새로 해 입히고 친정아버지께 인사를 드릴 채비를 했지. 그 후 아버지를 모시고 친정집으로 갔어. 아버님, 이제 집으로 가십시다. 아버님, 친정아버님께서도 사돈을 만나고 싶어 하시니 인사도 드릴 겸 함께 가시죠. 우리 친정아버님은 사위를 보셨지만 사돈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아버님이 오셨으니 함께 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친정집으로 모시고 갔어. 사랑채에 들어가 인사를 드렸는데 그동안 예절을 철저히 배운 덕분에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두 깜짝 놀랐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돈이구나. 친정아버지도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양반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그래서 생각했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걸로 끝내면 아쉬우니 사돈을 제대로 대접해야겠다. 친구들도 초청하고 잔치를 한번 크게 베풀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어. 잔치를 위해 돼지도 몇 마리 잡고 사소한 것까지 준비했어. 음식도 푸짐하게 하고 좋은 술도 넉넉하게 장만했어. 그리고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 학자들, 시조를 부르는 사람들까지 전부 초청했어. 이제 사당에 100명이 넘게 모였지. 그런데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신신당부했어. 아버님, 무슨 일이 있어도 술은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맞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학자들이고 선비들이라 말 한마디만 잘못하셔도 큰일이 납니다. 그러니 술도 드시지 마시고 그저 인사만 하시고 대꾸만 하시다가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시아버지가 대답했어. 꼭 그렇게 하지. 그렇게 당부해놓고 잔치가 시작되었어.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손님들이 마당에 모여 한 잔씩 나누며 앉아 있었어. 선비들은 토론도 하고 시조도 부르고 분위기가 아주 흥겨웠어.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제발 술을 안 드셔야 하는데. 그런데 안 마신다고 했던 시아버지가 결국 한 잔을 마셨지. 그리고 한 잔 더 마시더니 취해버렸어. 그때 누군가가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니 시아버지가 못 부르겠다고 손사래를 쳤어. 그러다 결국 한 곡조 부르기로 했지. 그렇게 해서 뱃노래를 한 곡 불러버린 거야.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선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아니, 대감이 사돈을 양반이라고 자랑하더니 웬 뱃놈을 사돈으로 봤단 말인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초청해 놓고 결국 상놈 사돈을 봤구먼.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은 전부 떠나버렸어. 그렇게 잔치가 망하고 난 후 며느리는 깊이 고민했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더 있다가는 완전히 망신당하는 판이다. 며느리와 사위는 결국 결단을 내렸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떠나야 한다. 그러면서 친정에서 돈을 조금 받아들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을 나섰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무작정 길을 떠났어. 길을 가다가 결국 큰 대갓집을 찾아갔어. 원래 머물던 집보다 훨씬 더 큰 부잣집이었어. 집 주인을 찾아가 사정을 말했더니 주인이 말했다. 그래, 여기 와서 좀 유하며 쉬어가시오. 그렇게 해서 사랑채에 머물게 되었어.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은 겉으로는 부자로 보였지만 사실은 도둑놈이었어.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집은 온갖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된 집이었어. 그 주인은 속으로 며느리를 탐냈어. 이 여자는 참 멋지고 잘났구나. 어떻게든 저 여자를 빼앗아야겠다. 그래서 그 주인은 계략을 꾸몄어. 어느 날 며느리의 시아버지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어. 그러고는 말했지. 우리 집에는 늙은 쥐가 한 마리 있는데 이놈이 자그마치 500년을 살았소. 내가 밤 12시에 흰 쥐야 울어라 라고 외치면 이 쥐가 운다오. 자, 내기를 합시다. 만약 내가 쥐를 울게 하면 당신 며느리를 내 것이 되게 하시오. 하지만 만약 쥐가 울지 않으면 내 재산을 전부 당신에게 주겠소. 논문서며 재산이며 하인들이며 전부 넘겨줄 테니 내기를 해보는 게 어떻소? 이제 시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어. 이놈이 며느리를 빼앗으려 하는구나.
하지만 이거 참. 만약 내가 이긴다면 이 살림살이를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시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어. 내 며느리를 불러서 의사를 들어봐야 하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그 순간 방 봉창에 얇은 종이가 발려 있었는데 며느리는 몰래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그러다가 문 여는 소리가 나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 아버님, 왜 나오셨습니까? 시아버지가 말했다. 여차. 그렇고 그렇다.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 그럴 줄 알고 저도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물었지. 그럼 어찌해야 하겠느냐? 그러자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어. 내기하시죠. 그냥 하십시오. 내기하시고 만약 우리가 이기면 이 살림살이를 차지하는 것이고 만약 저를 뺏기면 그건 운명이겠지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내기를 하기로 하고 여자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 그러고는 가만히 생각했지. 이놈의 집구석 쥐가 얼마나 크다고 흰 쥐야 울어라 하면 정말로 쥐가 울겠는가? 의심이 든 여자는 고양이를 끌어안고 방을 나갔어. 그렇게 해서 고양이를 풀어 쥐를 잡게 했지. 결국 고양이는 그 오래된 쥐를 물어 죽였어. 여자는 그 쥐를 걸레로 싸서 깨끗이 치운 다음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 그렇게 해서 드디어 내기가 시작되었지. 12시가 되자 도둑놈이 외쳤어. 쥐야, 울어라. 울어라. 하지만 개코. 죽은 쥐가 어떻게 울겠나? 쥐는 이미 고양이에게 물려 죽었으니 울 기미조차 없었지. 결국 쥐가 울지 않자 내기에서 졌어. 그 도둑놈은 계약서에 사인을 한 상태였으니 이제 도망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도둑놈은 몸만 빠져나갔고 모든 재산과 하인들, 논과 밭, 가축들까지 모두 남기고 도망쳤어. 그렇게 해서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큰 부자가 되었어. 이제는 재산이 많아졌으니 시아버지는 사랑채를 차지하고 며느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 우리 친정에서 쫓겨난 것이 억울한데 이제 그걸 어떻게든 되갚아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큰 연못을 만들었어. 노비들을 동원해 놓은 한가운데 커다란 연못을 파고 종합운동장처럼 큰 유원지를 만들었지. 그 연못 주변에는 나무도 심고 정자도 세웠어. 거기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터도 마련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미천도 대주었지. 그리고 자기 집에서부터 연못까지 길을 새로 깔았어. 길 양옆에는 꽃을 심어 화단을 조성했고 수성모처럼 물길도 만들어 아주 멋지게 꾸며 놓았어.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며느리는 친정으로 편지를 썼어. 아버지, 그때 우리가 떠나오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보시면 우리 재산과 살림살이는 친정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빠라도 한번 놀러 보내주십시오. 그 편지를 본 친정아버지는 처음에는 화를 냈어. 에이, 이놈 치워라. 이것도 거짓말이겠지. 지가 어찌 예전 살림살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살고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편지를 던져버렸어. 하지만 며느리는 한 번만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어. 그러다 보니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했지. 아버지,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친정아버지가 생각했어. 그래. 그럼 한번 가보거라. 그래서 결국 며느리의 친정오빠가 친정에서 출발하기로 했어. 며느리는 친정오빠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에게 말했어. 오거든 꼭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시아버지가 물었어. 무엇을 시키려 하느냐? 그러자 며느리가 책을 가져다 놓으며 말했어. 오빠가 오면 책을 펼쳐 이불 위에 놓고 안경을 쓰고 입만 들썩거리며 책을 읽는 척만 하십시오. 절대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십시오. 시아버지가 대답했어. 허허, 올 때 되거든 책을 이불 위에 지대 놓고 입만 들썩거리라고? 알겠다. 그리고 추가로 시켰어. 인사시킬 때 절을 하면 응, 그래 왔나? 그대로 하면 되겠나?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어. 예, 그만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는 친정과 시댁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친정오빠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어. 며느리는 미리 내다보면서 오라버니가 오는 걸 확인했지. 멀리서 말을 타고 달랑달랑 오고 있었어. 며느리가 하인들에게 말했다. 그냥 바로 집 안으로 들이지 말고 말을 바깥에서 내리라고 해라. 그러자 오빠가 말에서 내리면서 이럴 수가 하고 놀라워했어. 그 집을 바라보니 엄청난 대부잣집이었어. 이렇게 큰 부자라니. 그렇게 해서 오빠는 집으로 들어섰어. 그래, 어딨노? 방에 계십니다. 오빠가 한번 가보십시오. 아버지를 뵈러 오셨다고 하니 가시죠. 이렇게 해서 오빠를 시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들이게 되었지. 문을 열면서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친정에서 오빠가 놀러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책을 펼쳐들고 입을 들썩거리면서 읽는 척하고 있었어. 오빠가 방에 들어가 보니 그 어려운 사서 삼경 같은 책을 들고 앉아서 조용히 학자처럼 앉아 있는 거야. 아따, 저렇듯 학자고 선비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부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니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속이 쓰렸어. 맥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때 그 사람을 쫓아낸 게 잘못이었구나. 사장 어른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그래 됐다, 됐다. 그렇게 해서 오빠는 방에 앉아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 그 집에서 차려주는 음식이 어찌나 호화로운지. 우리 집에서는 생전에 이런 음식 한 번도 못 먹어봤다. 이렇게 해서 며칠을 머물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가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아무리 여기서 1년을 놀아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아버지가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오빠는 대답했지. 그래, 가봐야지. 이제는 친정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떠나기 전에 며느리가 노잣돈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 엽전을 가득 주면서 말했지. 술도 한잔 하시고 가다가 아버지께 선물도 사가셔서 대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빠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어. 오빠는 돌아가는 길 내내 생각했어. 이럴 수가. 처음에는 걸뱅이 거지처럼 후줄근하게 쫓겨나갔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큰 대부잣집을 이루고 살고 있다니. 이제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멀리서 내다보며 물었어. 야, 그놈, 우리 사위, 우에 가서 어떻게 살던? 그러자 오빠는 눈을 번쩍 뜨면서 흥분하며 말했다. 에이, 아버지, 말도 마소. 우린 완전히 걸뱅이입니다, 걸뱅이. 아버지, 한번 가보십시오. 우린 이거 사는 것도 아니오. 맥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아버지가 술 한잔 하시고 말실수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이제는 친정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친정아버지도 가보기로 한 거지. 며느리와 사위는 친정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준비를 했어. 아버님이 오시는데 이번에는 오빠 때처럼 하지 말고 직접 인사도 하시고 잘 대접해드리세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차분히 준비했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친정아버지가 말을 타고 당당히 찾아왔어. 며느리와 사위는 서둘러 나가서 맞이했어. 에이고, 오셨습니까? 친정아버지도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들어서는데 물었지. 그래, 사돈이 어디 있느냐? 사랑채에 계십니다. 이리 들어오시지요. 이번에는 사위가 직접 친정아버지를 안내했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시아버지는 책을 펼쳐들고 조용히 읽는 척하고 있었어. 한쪽으로는 재물을 늘어놓고 있었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도 다 되어 있었지. 그러다 친정아버지가 들어서자 시아버지는 책에서 고개를 살짝 들며 인사를 했어. 사돈이 오셨군요. 그러면서 정중히 맞이했지. 이번에도 엄청난 음식 대접이 이어졌어. 이게 정말 우리 사이가 사는 집인가? 이런 음식을 내 생전 처음 본다. 친정아버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우리 집이야 늘 살림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양반이라 자부했는데 여기 보니 이건 뭐 완전히 큰 집 같고 우리 집이 작은 집 같구나. 이제 마음속 깊이 자신이 크게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어. 사돈, 이렇게 앉아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연못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사돈 둘이 함께 연못으로 갔어. 연못에는 물고기가 가득했지. 여기서 낚시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렇게 낚싯대를 던지고 두 사람은 조용히 낚시를 했어. 친정아버지는 연못을 둘러보며 감탄했어. 이 연못도 다 우리 사돈이 만든 것이란 말인가? 그때 낚싯대가 움직였어. 큰 물고기가 걸려서 올라왔지. 그 순간 술집에서 노래하던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 그리고 문득 시아버지가 과거에 뱃노래를 불렀던 그 잔칫날이 떠올랐어. 그때 우리 집에서 술 마시고 뱃노래를 불렀던 것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제야 그때 일이 이해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친정아버지는 스스로를 책망했어. 내가 괜히 사돈을 괄세했구나. 그렇게 마음이 풀리자 술을 한 잔 나누고 두 사람은 함께 뱃노래를 불렀어. 그 순간 비로소 두 사돈 간의 오해가 완전히 풀린 거야. 그렇게 해서 이후로는 친정과 시댁 간의 관계가 아주 좋아졌지. 세월이 흘러 6.25 전쟁이 터졌어. 모든 사람이 피난을 가야 했어. 그러다가 전쟁 중에 사돈과 우연히 다시 만났어. 요새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내야 그냥 그럭저럭 살지요. 이렇게 하며 피난길에서도 서로를 반갑게 맞았어.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으며 이야기 나누었지. 그렇게 두 사돈은 긴 세월이 흐르고도 여전히 인정을 나누며 살았다고 한다. 관상 바꾼 적성공덕. 죽을 운명이 뒤바뀌다. 하늘이 내린 기적 같은 반전.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걸까? 한 남자가 있었다.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고
게다가 친구인 관상쟁이가 그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자네 3년 후에 죽을 팔자야. 체념하던 그가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 그래서 그의 운명이 바뀐 걸까?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들을 두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40이 넘었는데도 자식을 두지 못하니 후계자가 없어 걱정이 되었죠. 어느 날 관상쟁이 친구를 찾아갔어요. 자네, 내 관상을 한번 봐주게. 친구가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 딸도 못 낳을 얼굴이었어요. 게다가 3년 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팔자였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자네 자식도 못 두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팔자네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친구가 기탄 없이 이야기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며칠 동안 집에서 지내보게. 이렇게 말하고 잠자는 것도 보고 밥 먹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틀림없이 자식도 없고 게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자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자네 관상을 보니 자식을 못 둘 팔자고 또 몇 월 며칠 몇 시에는 죽게 생겼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런가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돌아갔어요. 그 사람은 시골에서 꽤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죽을 팔자라 하니 재산이 많아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죠. 그 마을은 강을 건널 다리가 없어서 나룻배를 이용해야 했는데 원래 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돈을 두고 뭐 할 게 있나 싶어 면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다 자기가 냈어요. 사공을 직접 고용하고 봉급도 자기가 다 부담했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베풀며 3년 동안을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산골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보니 숯을 굽는 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 집에는 아버지와 딸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그 집은 숯을 구워 팔며 간신히 살아가는 형편이라 장례를 치를 돈도 없었어요. 딸이 혼자 울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침 적선을 하며 살던 터라 마을에서 일꾼들을 불러와 상여도 만들고 관도 만들어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어요. 그러니 그 처녀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어이 주소와 성명을 물었어요. 3년 후면 내가 죽을 사람인데 알려줘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처녀가도 매달리면서 알려달라고 해서 결국 알려줬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을 날이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흰옷을 입은 늙은 영감이 나타났어요. 내가 다른 일로 온 것이 아니라 자네가 내일이면 죽을 운명이었어. 그래서 염라대왕에게 간청을 해서 수명을 연장해 주도록 했네. 우리가 자네의 수명을 82살까지 연장해줬고 자식도 원래 못 두게 되어 있었는데 아들 둘을 낳을 운명으로 바꿔줬네. 적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알아준 거예요. 그러더니 그 노인이 증서를 하나 써서 책보 귀에 꽂아주었죠. 관상을 봐주었던 친구는 이 사람이 죽을 줄 알고 부고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부고가 안 오니까 초조했겠죠. 이 사람이 관상쟁이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가 너무 놀라서 벽장 안에서 관상학 책을 꺼내서 마당에 내놓고 불태우려고 했어요. 이런 허튼 관상학 같은 건 다 불태워버려야 해. 그러자 이 사람이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내 말 좀 들어보게. 다시 한번 내 관상을 봐주게. 결국 관상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볼 때는 자식도 없고 죽을 팔자였던 얼굴이 이제는 아들 둘을 낳을 얼굴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82살까지 살 팔자가 되어 있었죠. 관상을 처음에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틀림없이 죽을 팔자였는데 3년 동안 전국을 돌며 적선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알아주어 수명이 연장되고 자식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온다는 이야기죠. 꾀로 장가든 정승 아들, 다람쥐 한 마리로 인생 역전, 부잣집 사이를 노린 기막힌 계략.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어둠 속에서 작은 생명이 움직이고 있었다. 털이 복슬복슬한 다람쥐 한 마리. 그런데 이 다람쥐 평범한 다람쥐가 아니었다. 그 등에 작은 방울이 매달려 있었고 그 방울은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람쥐를 조종하는 한 사내. 가난하지만 머리 하나는 기막히게 좋은 김정승의 아들. 그는 속으로 웃었다. 부잣집 사이가 되는 길? 어렵지 않지. 다람쥐 한 마리면 충분해. 과연 이 작은 다람쥐와 그의 계략은 어떤 기막힌 반전을 만들어낼까?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정씨 집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뒷집에는 이정승이 살고 앞집에는 김정승이 살았어요. 그런데 김정승네 집은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빈곤한 집이었어요. 반면 이정승네 집은 아주 부유한 집이었죠.
부유한 이정승네 집에는 딸이 있었고 가난한 김정승네 집에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정승네 집은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 이정승네 집에서 그들을 깔보고 무시했어요. 그 정도가 말도 못할 정도였죠. 그런데 김정승네 아들은 잘 자랐어요. 어느 날 이정승네 집에는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면 이정승네 식구들이 다 따먹어 버렸어요. 김정승네 아들은 그게 억울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김정승네 아들이 이정승네 집을 찾아가서 창문 틈으로 손가락을 쑥 내밀면서 말했어요. 이정승님 계십니까? 이게 누구 손가락입니까? 그러자 이정승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야, 이놈아. 그건 내 손가락이지 누구 손가락이냐? 그러자 김정승네 아들이 말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 복숭아 나무는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나무에서 열린 복숭아를 다 따먹어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김정승네 아들이 18, 19살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냐? 저희 정승네 집에 장가들겠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이놈아, 내가 어떻게 그 집에 장가를 든다는 말이냐? 그런 말은 하지 마라. 그러자 아들은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그 집에 가서 말이라도 전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단호히 거절했지만 아들은 계속 조르고 또 졸랐어요. 한 번만요, 제발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끈질긴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말했어요. 아이고, 알겠다. 말 한 번 전하고 오마. 하지만 이러다가는 앞집 뒷집 사이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자 아들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 못살게 굴어도 괜찮습니다. 제발 한 번만 가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이정승네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 가서 기웃거려도 아무도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당했어요. 그렇게 문 앞에서 기웃거리자 이정승이 나와서 말했어요. 어째서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느냐? 왜 그러느냐? 그러자 김정승네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이고, 저 좀 사돈이나 맺어봤으면 해서 왔습니다. 그러자 이정승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런 별별 소리를 다 듣겠네. 그렇게 퇴짜를 맞고 돌아온 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뒷목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이놈아, 너 때문에 욕만 실컷 먹고 왔다. 그러자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후 김정승네 아들은 어떤 꾀를 냈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다람쥐는 산속의 굴속에 매달려서 숨어 있어요. 김정승네 아들은 이 점을 이용해 꾀를 내었어요. 그는 다람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초롱불을 방울만하게 달아서 매달았어요. 그러고는 그 방울에 불을 붙였어요. 어느 날 밤 깊은 밤중이었어요. 12시나 12시 반쯤 되었을 때 김정승네 아들은 조용히 이정승네 집에 가서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이정승 있느냐? 그 밤중에 아무도 그런 말을 할 리 없었죠. 이정승은 부자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으니 밤중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어요. 한 번 듣고도 무서워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너 이정승 있느냐? 이렇게 묻자 이정승은 펄쩍 뛰어나와서 말했어요. 귀신이냐 사람이냐? 그러자 김정승네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귀신이지 이 밤중에 사람이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너의 딸을 앞집 김정승네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는다면 아무 날 아무 시에 내 목숨을 가져가겠다. 이 말을 듣고 이정승은 그만 놀라서 벌벌 떨었어요. 그때 다람쥐가 방울을 달고 위로 올라가면서 불빛이 하늘로 환하게 번졌어요. 이정승은 그걸 보고 기겁했어요. 아이고, 이건 하늘에서 온 귀신이다. 그렇게 겁에 질려 집으로 돌아왔지만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아무 날 아무 시에 내 목숨이 끝난다 했으니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두고 죽는 것보다는 그냥 시집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약속한 날짜가 가까워졌어요. 결국 이정승은 김정승네 집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아, 놀러 왔습니다. 그러자 김정승이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까지 오셨습니까? 그러자 이정승이 말했어요. 전에 했던 이야기대로 합시다. 그러자 김정승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이고, 말은 고맙지만 우리가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정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준비할 테니 그날 신랑만 데리고 오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 김정승네 아들은 꾀를 내어 부잣집 사위가 되었어요. 그 후 그는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람도 머리가 좋으면 요령껏 잘 살 수 있는 법이라오.